안녕하세요. 저는 과부 엄마의 밑에서 자란 딸입니다.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제 기억은 늘 생선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던 모습이었어요. 엄만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시던 엄마의 몸에선 늘 생선 비린내가 나곤 했죠. 사춘기 땐 그런 엄마가 싫어서 못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 그 냄새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또 난리치고 있네. 그럼 생선 장수가 생선 냄새가 나지 꽃향기가 날까? 어젠 친구랑 논다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이제 엄마가 돈 벌면서 생선 냄새 조금 나는 걸로 그 난리야? 아이고, 언제 철들래? 어? 친구들이 엄마가 생선 장수라고 놀린단 말이야. 생선 장수 보고 생선 장수라는데 틀린 말도 아니잖아. 왜? 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진짜 쪽팔린다고. 아니, 뭐가 어째? 그날 전 엉엉 울며 집을 나갔습니다. 갈 때라곤 근처 PC방이 전부였지만요. 밤새 PC방에 있다가 엄마가 생선 가게에 나가는 이른 새벽에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어쩐 일인지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생선 팔러 안 가고? 네 아빠 먼저 보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해야 그래도 먹고 살겠다 싶었어. 뭐 팔 건 많았지. 과일도 팔 수 있고 야채도 팔 수 있고. 근데 그건 너도 나도 누구나가 하니까. 그래서 시장에 물어봤더니 생선 가게가 곧 빠진다고 자리가 날 거라고 하잖아. 어떡하겠냐. 넌 이제 막 옹알이 시작하는 갓난쟁이지. 같이 키울 남편은 없지. 에휴, 어쨌든 미안해. 다 엄마 죄다. 내가 죄값을 받고 사는 거야. 아빠 죽은 게 왜 엄마 탓이야. 사람 생명은 그냥 운명인 거야. 엄마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에휴. 알았어. 집 안 나갈 테니까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그곳에서 엄만 못할 것 없는 최강의 생선 장수였어요. 때 되면 이웃가게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바쁠 땐 서로의 가게도 봐주며 가족만큼 깊은 우애를 다진 시장은 엄마에게도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저야 뭐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시장에 있었고 엄마의 등에 엎여 있거나 가게 안에서 사탕을 먹고 있었으니까 저에게도 시장은 고향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 엄마에게 생선 냄새가 난다고 고함을 치는 건 생선 장수를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엄마가 또 한 번 소중한 것을 잃는 일이 된다는 걸 그땐 잘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늘 짜증을 부리던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늘 생선 냄새가 나는 엄마의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즈음부터 전 엄마에게서 나는 생선 냄새보다 엄마의 얼굴에 새겨지기 시작한 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못된 사춘기가 끝난 거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자 엄마에게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학교 끝나고 가게로 갈게. 네가 못 알아. 엄마, 요즘 어깨 아프다며. 내가 마무리 도와주려고. 아유, 됐어. 공부하는 사람이 뭐하러 시장에 와. 그냥 공부를 더 하든지 공부 끝났으면 집에 가서 자든지 쉬든지 먹든지 하고 있어.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저와 엄마의 대화는 보통 이랬거든요. 아유,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 일 좀 도와. 엄마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손님 없을 땐 앉아있으라니까. 몰라. 나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유, 저 어느 배에서 나온 녀석일까 저게. 아유, 진짜. 안 간다고. 나 죽어도 안 갈 거야.
그렇게 싸움으로 번지던 대화만 했었는데 엄만 제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언젠가부터 집에 비싸서 자주 사지 않던 과일을 떨어지지 않게 사두질 않나. 학교 끝나고 와서 먹으라며 제가 좋아하는 도넛을 사두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심히 하자는 정도였는데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상위권까지 들었을 때도 충분히 만족했는데 성적은 점점 상위권으로 고3 때는 최상위권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시험을 보고 일찍 끝난 날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시장에 갔더니 시장 사람들이 다 저를 전교 1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교 1등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 네 엄마가 온 동네방네 안 떠들고 다니는 데가 없다. 요즘 네 엄마 어디 아픈 줄도 모른다더라. 말해 뭐해. 너 중학교 다닐 때 네 엄마가 오죽 마음고생이 심했냐? 에헤이 됐어. 애가 맘 잡고 전교 1등을 한다는데 지난 소리를 못하러 해. 알았어. 자, 그나저나 너 의대 간다고 했다며? 네. 엄마 때문에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의대에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소문을 다 내고 다녔더니 엄마에게 이제 그만 말하고 다니라고 할 생각으로 엄마의 생선가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게 고등어가 말이죠. 전교 1등도 만들어. 우리 가게 고등어는 특별하단 거지. 사고뭉치 우리 딸 고등어 먹고 고등학교 학교 가더니 지금 전교 1등. 어머 정말요? 아유 그럼 제가 여기서 생선 장사만 근 20년을 했는데 손님한테 뻥을 쳐요? 아유 하여튼 사장님 넉살도 좋으셔.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진짜 우리 애도 전교 1등 하나하나 내가 지켜볼 겁니다. 어마어마어마. 아유 그건 우리 고등어한테만 다 맡길 문제는 아니지. 우리 딸내미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어를 갖다 바쳤지. 어디 고등어만 바쳤나? 머리에 좋다는 거 건강에 좋다는 거 다 갖다 해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어 탓만 하기 없기? 그렇게 가게 안에 있는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니 차마 뭐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전 결국 의대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그날 엄마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엄만 절 꼭 안아주면서 그랬습니다. 아휴 장하다 내 새끼. 내가 벌만 받고 살아도 싼 사람인데 너 같은 축복을 다 받고 산다. 아휴. 그렇게 전 의대에 입학했고 3학년 때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마음이 좀 위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집안이 준재벌급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건설사 회장, 시어머니는 미술관 관장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엄마가 더 긴장을 해선 저에게 자꾸 섬유 유연제를 뿌려주더라고요. 이거 더 뿌려. 행여 너한테 생선 냄새라도 옮겨 붙었으면 어떡해. 행여나 안 그래도 그 얘기 언제 한번 하려고 했어. 도대체 언제부터 내 옷이랑 엄마 옷을 분리해서 빤 거야? 누가 뭐 시켜서 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에휴 맨날 돈 거리는 사람이 물세 전기세 더 드는 분리빨래는 무슨 그냥 같이 빨아. 네가 아무리 의사여도 엄마가 생선 판다고 해봐라. 네 애인한텐 그냥 시장에서 소매어 판다고 해. 그러나 저 상견례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 운영하세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 널 키우셨다며. 아휴, 힘든 일 하면서도 잘 키우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좀 울컥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조금은 당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감사할 게 뭐 있어. 너희 어머니는 생선 골라다 파시고 난 그림 골라다 팔고. 그렇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먹고 사는 일에 귀천 없어. 너희 시아버지도 나도 건설 현장에서 맨몸으로 바닥부터 배우면서 시작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덕에 딸이 의대도 들어가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니? 네, 맞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흡사 천사 같기도 하고 한눈에도 귀부인의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주렁주렁 명품의 보석을 걸친 것도 아니었고 단순하지만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우아한 귀걸이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었어요. 그저 볼 뿐인데도 어찌나 고상하던지 남자친구의 말이 다 맞았더라고요. 사실 시댁에 오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엄마의 말대로 엄마 직업을 시장 소매상으로 뭉뚱그려 말해야 하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흠이 되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늘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셔. 누구보다 노력과 성실함에 감명받는 분이라 그림 취향도 비슷해. 그냥 알 수 없이 휘갈긴 그림이 아니라 정성껏 온 에너지를 쏟아넣은 그림을 알아보셔. 아무튼 만나보면 알 거야. 그냥 흔히 아들들이 하는 우리 엄마는 안 그래가 아니라는 거. 남자친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전 흔히 아들들이 하는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엄마의 영향일 거예요. 엄만 저에게 누누이 말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이건 명심해. 엄마를 그냥 시장 소매업자라고 말해도 되는 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자세히 알아서 시시콜콜 뭐해. 응? 넌 의사 돼서 부잣집 며느리로 살면 되는 거야. 엄마가 너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도 어여시 아파트 한 채는 있잖아. 엄마가 얼마나 부자냐. 나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니까. 그럼에도 엄마의 말 속엔 본인은 생선장수일지언정 딸은 생선장수의 딸이란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 고민 끝에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던 건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이미 다 말을 해놨던 거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서 부모님을 뵙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해지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남자친구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팔에서 제 손을 떼어내셨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부름에 정신이 드셨는지 아득한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그래. 잠깐 다리를 다치던 때가 생각났어. 학창시절에 크게 다친 다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네가 뭐 알고 물은 것도 아닌데 뭐. 사실 늘 불편해. 아픈 다리를 볼 때마다 학창시절의 상처가 자꾸 떠오르거든. 이젠 내 다리인데 내 다리가 아닌 척 굴기도 하지만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될 건데 알 건 알아야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없이 너그럽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불쑥불쑥 그 순간이 마음에 걸리던 차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셔서 운영하시는 미술관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림 좋아하니? 사실 잘 볼 줄 몰라요. 공부만 죽어라 했었어서. 아이고, 어쩜 넌 우리 아들이랑 그것까지 똑같니? 걔도 완전 이과머리여서 그림엔 관심도 없었어. 내가 이래서 딸 하나만 더 딱 낳고 싶었는데. 근데 왜 안 낳으셨어요?
지금 너로선 다행 아니야? 아휴, 그 시누이가 없잖아. 아, 참, 어머님도 농담이고, 아휴, 내가 다리가 이래서 아이 둘까진 케어를 못 하겠더라고. 네 예비 신랑 낳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 다리도 저는 사람이 배가 불러오니까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고생을 오래 했어. 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물론 아이를 볼 땐 기뻤지. 근데 또 몸의 고통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서로 의지하며 살지 않을까 싶어 고민도 많았지.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싶더라고. 내 몸이 더 망가져서 아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어. 그럼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참, 너희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니? 어, 저희는 사실 아직 의대 3학년이라 둘 다 너무 바쁘잖아요. 일단 전문의까지는 따고 갖자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둘 다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싶어요. 아유, 너무 좋네. 넌 몸이 건강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내가 못 이룬 소원을 네가 꼭 이루어 주렴.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랑도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요. 얘기를 들은 엄마는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가 생선 파는 걸 얘기했다고? 아휴, 앞에서야 웃겠지. 뒤에선 아휴. 엄만 본인의 직업으로 인해 제가 책 잡히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한 건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 같은 건 애초에 하질 말어. 특히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도 피곤해. 결혼해서도 꼭 너희 둘이 나가 산다고 하고, 거기가 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어마무시한 저택이라며. 혹시 들어와 살라고 하시진 않지?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는데, 그걸 원하시려나? 행여 시부모가 합가를 원한다고 해도 그건 절대 하지 마. 적어도 첫 몇 년은 너희 둘이 살면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 합가한다고 약속하지 마. 애초에 약속을 안 하는 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거거든. 엄마는 종종 약속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표정이 얼마나 심각하던지 전 그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꺼냈을 뿐인데 엄마는 합가 반대를 외치며 심각하게 굴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상견례장으로 가느라 엄마를 특별히 챙기지 못했는데 도착했을 때 엄마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코를 들이밀더니 킁킁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돈한테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례하게 굴던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가 나온 후 먹던 미역국을 엄마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엄마가 신모의 앞으로 가더니 냅다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엄마는 가장 아끼는 비싼 정장을 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도 했다며 저에게 말했는데 비릿한 냄새가 나다니 엄마의 몸에 밴 생선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예비 시어머니답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었죠. 제가 멍하니 보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엄마를 자리로 안내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후각이 좀 예민하셔서요. 그러나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울컥 화가 났지만 일단 남자친구를 생각해 엄마의 곁으로 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있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화가 치솟더라고요. 제 표정을 본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조금 전 행동은 엄마답지 않으세요. 후각이 예민해서 충동적으로 나온 말이죠. 그럼 이제라도 장모님께 사과를...
사돈, 제 말이 기분 나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엄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괜찮다며 손사래까지 치더라고요. 전 황당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건 어머님이 무리하셨던 게 맞아.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생선 장사하시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엄만 그만하라는 듯 제 손을 잡았지만 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희 엄마가 생선 가게 장수라는 게 이제 우스우세요? 그러게 말이다. 말로만 들었을 땐 부모 직업이 뭐 어떠냐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냄새가 아주 역하구나. 진짜. 엄마! 남자친구가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사돈? 제 말이 뭐 그렇게 틀렸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사돈 말씀이 다 옳으세요. 그러나 엄만 또다시 절절 매는 자세로 시어머니 얼굴도 마주보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예약한 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곧 식사가 나오기 시작해 우리의 갈등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식사를 두고 직원들이 모두 나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미역국 대접을 들고 가 엄마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전 눈앞에서 보고도 현실인 게 믿기지 않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는 시어머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겁니다. 전 기가 차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머리 위로 미역줄기며 국에 있던 소고기 덩어리가 엉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본 그대로야. 미역국 좀 뿌렸어. 왜? 누가 그걸 몰라요? 그걸 왜 뿌리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고생하며 날 먹여 살린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돈,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실래요? 그러나 엄마의 시선은 조금 전 자신에게로 미역국을 든 채 절뚝절뚝 걸어오시던 시모의 다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고친 거야? 난 고쳤을 줄 알았어. 너희 집은 부자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돌연 반말을 하는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눈빛을 외면한 채 다른 곳을 보며 분을 사귀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갑자기 반말은 또 뭐고? 아니, 화를 내야지 왜 걱정을 해? 잠깐만, 엄마가 왜 이분을 걱정해? 그 순간은 시어머니 소리도 하기 싫더라고요. 맘 같아선 이 여자라고 하고 싶은 걸 꾹 참은 표현이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어차피 이 결혼은 틀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막장인데 아주 피장파장으로 나가볼까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한 남자가 보고 있는데 막장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었어요. 엄만 여전히 미역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매서운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나더러 말하라는 거네. 너 잘 들어. 아들, 너도 잘 듣고. 지금부터 이 결혼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전 엄마를 일으키려 했지만 엄만 꿇은 무릎을 절대 풀지 않았어요. 전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인 오래전 자신의 학창시절로 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난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였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만 더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따돌림이지. 날 데려가 때리는 것은 기본. 돈도 빼앗아가는 무리 애들이 있었지. 그 애들은 꼭 부모님이 볼 수 없는 곳만 골라서 때리더라. 내가 그렇게 얻어맞고 돈까지 뺏긴다는 걸 반 애들 모두 알고 있었어. 하지만 누구도 날 도와주진 않았지. 난 쉬는 시간이며 점심시간 할 것 없이 툭하면 그 애들에게 풀려다녔어. 등하굣길은 기사 아저씨가 날 데리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날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은 내가 학교에 있는 시간뿐이었거든. 시어머니는 늘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등하굣길에도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태워달라는 친구 하나가 없었을 만큼요. 종종 어중간한 애들이 나한테 묻는 일도 있었어. 넌 부잣집애인데 왜 그렇게 탕하고 다니느냐고. 차라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조용히 권하는 친구도 있었지. 그러나 그 애들 모두 날 걱정해서가 아니라 반 분위기를 해치는 내가 떠나주길 바랬던 거야. 그건 아니지. 네가 분위기를 해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널 괴롭힌 거잖아. 넌 입 좀 다물어.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듣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엄만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전 열불이 나는 걸 참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등장했던 거지. 그녀는 시골에서 전학을 온 여학생,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난 그 애한테 관심도 없었어. 조회 시간이 끝나면 또 쟤들이 날 부를 텐데 싶어서 마음이 초조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걔들은 나더러 따라 나오라는 듯 손짓을 했지. 그들이 주로 학생이었던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장소는 학교 안 외진 곳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야,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빨리 돈이나 내놔. 그러면서 손바닥으로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세게 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평소처럼 있는 돈을 꺼내주려던 그때였습니다.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바로 그 시골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홀로 복도를 다니며 교정을 구경하던 엄마가 시어머니가 어떤 무리에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본 것이죠. 엄마는 그 무리를 향해 시골에서 자란 깡따구로 덤벼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애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그 일로 우린 아주 친해졌어. 맘 붙일 곳이 없던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된 거지. 난 정말 진심이었어. 널 구해주고 싶었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구해줬다는 건데 지금은 왜 이렇게 죄인처럼 굴고 있는 걸까?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낄 틈은 없었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너무 믿은 게 탈이었지. 네? 엄마의 얼굴은 뒤덮은 미역줄기가 말라가고 있었음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엄마에게 일어나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 후로도 아주 딱 붙어 다녔다. 덕분에 반에서 괴롭히던 애들에게선 조금 벗어날 순 있었어. 처음에 비로소 내 먹구름 가득한 날에도 해가 뜬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 엄마 왜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에겐 엄마다 보니 그는 엄마의 과거 이야기에 마음이 아픈 듯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약하게 구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 여자애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더 단단해지고 더 똑똑해지라며 오빠랑 달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시키셨어. 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특별한 길이 아닌 평범한 길 위에서 두각을 드러내보라고 날 떠미셨지. 그런데 난 아주 조용하고 그림 그리기만 좋아하던 애였거든. 그런 내가 기사가 태워다주는 차를 타고 학교에 오가는 게
못된 애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야. 그 애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부자라는 걸 몰랐을 거야. 정확하겐 학군이 갔다 보니 잘 사는 애들이 꽤 됐어.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애들 사이에서 난 일종의 찐따라고 불렸던 것 같아. 학교 안에서 걷고 있으면 어디선가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 야, 찐따, 이런 식으로. 아니, 무슨 그런 미친 자식들이 다 있어요? 시몬은 엄마를 다시 한번 째려봤습니다. 그때도 네 예비 장모가 날 구해줬어. 엄만 고개를 들고 애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던 그 허허 벌판 같은 학교 안에서 나에게 찐따라고 하는 애들의 뒷덜미를 잡아 끌고 오던 애였지. 야, 너 다시는 얻어맞고 다니지 마. 돈도 많은 애가 못하러 그런 취급을 받고 다녀. 여기 애들 다 돈 많거든. 너만 없는 거야. 내가 뭐 돈이 없지 깡이 없냐? 너보다 낫거든. 아무튼 고마워. 도와줘서. 친구끼리 고마워는 무슨. 뭐? 친구? 그럼 친구지. 친구가 별거냐? 서로의 아픔을 알고 보듬어주면 그게 친구인 거야. 에휴, 부잣집 공주님이라면서 아는 게 이렇게 없어서야. 잘났다. 그래. 나보다 네가 더 잘났어. 뭐? 그러니까 어깨 딱 펴고 기 펴고 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나 다 진심이었어. 엄마의 기억도 시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엄만 그제야 눈물을 다 흘린 건지 얼굴에 남은 눈물을 닦은 뒤 말했습니다. 너처럼 예쁘고 잘난 집 딸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싫었어. 난 가난한 시골집 딸이었는데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게 내 꿈이었어. 마침 친척 중에 강남에 사는 분이 한 분 있다고 해서 주소를 옮겨놨더니 그 학교가 배정이 된 거야. 그러나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집 근처의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러다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적도 오르니까 부모님이 먼저 제안하시더라고. 강남으로 가고 싶으면 이제라도 보내주겠다고. 대신 공부 열심히 해. 뭐라도 되라고 하셨지. 엄만 시어머니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안에선 주변을 살피며 시어머니가 가는 걸음을 살폈고 등교 하굣길에도 시어머니가 차에 오를 때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니? 내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 한사코 거절했잖아. 넌 결국 내가 싫었던 거야.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야 난 워낙 못 사니까. 사실 난 강남에 안 살았거든. 강남 밖에 조그만 자취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어. 너한테 그런 초라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식쟁이라고 하는 거야. 앞에서 약속만 하고 지키진 않고. 시어머니의 가슴 속엔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저와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우리 반 애들이 위의 학년, 자기들이 속해 있는 무리에게 말해서 날 혼쭐 낼 기회를 만들었던 거야. 어느 날 급식실에서 누군가가 날 툭 치고 지나갔는데 바닥에 쪽지가 떨어지더라고. 그 쪽지를 내가 주었지. 열어보니까 위 학년 선배들이 보낸 거더라고. 나더러 방과 후에 반드시 옥상으로 오라더라고. 난 그때부터 약속했어.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어머니를?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우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째려보고 고개를 숙인 채 있으면서도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두 분의 눈빛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작정하고 괴롭히겠다는데 이제 물러설 곳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린 작전을 짰지. 일단 내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듯이 옥상에 가서 시간을 끄는 사이 내가 가서 얘 오빠를 데리고 오는 거였어. 경찰에 신고는 얘 오빠가 미리 해놓기로 약속을 했었지. 시어머니는 절 보며 말했습니다. 난 그 애들이 부르는 옥상으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어. 물론 그 뒤엔 네 엄마가 있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비로소 좀 불편하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엄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난 불안했어. 얘 오빠에겐 학교 어디로 들어오라고 말했으니까 알아서 들어오려니 했거든. 더더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만 혼자 두고 가겠어. 초조하게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얘 오빠가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길을 못 찾나 싶어서 정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 아, 이제 알았다. 너 그런 식으로 내뺐던 거구나. 시모의 한마디에 그간의 두 분 사이의 앙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맞아, 엄마?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이니깐 저도 무서울 수야 있지. 그런데 약속은 중요한 거라고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그래, 맞아. 시어머니는 기분이 팍 상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애들 결혼은 파토난 걸로 하시고 두 사람은 마음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상견례장을 떠나려던 그때였습니다. 나도 그때 사정이 있었어. 시어머니도 차마 그냥 나가지 못하시더라고요. 뭐? 사정? 엄마는 그 즈음을 떠올리며 또다시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교문 앞까지 가봤지만 네 오빠는 오지 않았었어. 그래, 좀 늦었다곤 하더라. 난 어쩔 수 없이 더 길 쪽으로 나갔어. 내가 맞든 말든. 그런 게 아니야. 인근에 파출소가 있었잖아. 우리 둘의 힘으론 도저히 그 애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던 거야. 그러나 시어머니는 돌연 화를 더 내셨어요. 그러니까 넌 날 버렸잖아. 결국 내가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후에도 넌 오지 않았잖아. 그쯤에서 전 혼란이 왔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엄만 이번에도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낼 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그랬어. 그랬다간 낙인만 찍히는 분위기였어. 그렇게 찍히면 그 학교엔 다닐 수가 없지. 애가 선생님한테 일일이 일러 바친다더라 하는 말만 퍼지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말이야. 시어머니는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 그랬다 쳐. 그런데 네 그 거창한 계획이 결국 성공했니? 실패했니? 맞아, 실패했어. 그래놓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왔어, 안 왔어? 못 갔어. 난 네가 이러는 게 정말 싫은 거야. 못 가다니 안 온 거겠지. 넌 도망쳤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 네가 학교로 돌아왔다는 걸. 내가 전학 가기만을 기다렸던 거니? 그동안은 대체 뭘 하고 숨어 있었니? 그날 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다가 오빠가 불러온 경찰에 의해 구조됐어. 그 애들 모두 잡혀갔고 난 결국 전학을 갔지. 난 오빠를 찾으러 갔다 네 말도 못 믿겠어. 오빤 스스로 왔다고 했거든. 시간에 맞춰 오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다고 했어. 엄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절 봤습니다. 넌 알지? 엄마 몸에 있는 흉터들. 아, 알지. 엄마 고등학교 때 교통사... 그 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몸에 여기저기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그 흉터를 본 뒤 물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엄마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 나서 다쳤었어. 아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 엄만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를 일찍 보내는 벌을 받았나 봐. 어린 마음에 엄마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도 엄마에게서 입버릇처럼 스스로 죄인이란 말을 들어왔던 저였습니다. 설마 엄마... 맞아, 그날이었어. 얘 오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저 멀리 있는 것도 같은 거야. 하필 횡단보도 건너편이었지. 얼른 데려올 생각으로 초록불 신호가 다 되어 가는데도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 설마 차들이 와서 치기야 할까 싶었거든. 전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차에 연달아 3번을 치였다고 했잖아. 맞아? 맞아. 급하게 달려오던 차에 가볍게 1번. 근데 그게 옆으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옆 차선에서 막 속도를 붙이려던 차에 부딪혔지. 그때까진 기억이 나. 그런데 그 차에 부딪히면서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기분이 들었는데 저 옆 커브길을 돌며 오던 버스에 또 치이고 만 거야. 아휴, 그때부턴 기억이 없어. 엄마의 이야기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거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다더라. 실은 정신을 차린 뒤 한동안 기억이 없었어. 사고를 당하는 순간이 고통스러웠던 건 줄만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넌 전학을 가고 없었어.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쌓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심하지 못하고 널 구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네 오빠가 아니었나 보네. 그렇게 난 절박한 마음에 뛰어든 거였어. 날친 운전기사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땐 내 단짝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진 전혀 몰랐어. 난 그날 내가 느낀 공포와 상처에 꽁꽁 쌓인 채 꽤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 그래서 엄마가 대학에 늦게 갔구나. 맞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때였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선 삶에 의욕이 없었지.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상황을 몰라 오해가 깊었어. 그땐 난 너무 두렵고 아파서 네가 필요했거든. 나라고 안 그랬을까? 난 한 번씩 네 꿈을 꾸고 그랬다. 네가 부잣집 딸내미답게 당차고 자유롭게 학교 안을 활보하는 꿈.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널 정말 구해주고 싶었어. 나도 어릴 때 따돌림을 받아봤었거든. 그 외로움, 거기서 오는 슬픔까지 정말 힘들다는 걸 아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더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널 오해하면서 미워하느라 참 오랜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내가 좋았어? 아휴,
넌 아니야? 당연히 좋았지. 시어머니는 엄마의 팔을 주먹으로 가볍게 때리더니 말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오해를 풀었어야지. 네가 얼마나 다쳤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 자신이 없었던 거야. 몇 달 후 기억이 돌아왔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네가 다른 학교로 가면 더 편해질 수 있다고. 물론 그렇긴 했어. 난 새 학교에 가서 금세 적응한 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강경했던 부모님도 그간 있었던 일을 아시고 나선 나도 오빠와 같은 학교로 전학을 시켜주셨어. 그 후론 졸업까지 별 탈 없이 지냈지. 그러나 마음은 늘 동굴 속에 있었어. 네가 없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나도 네가 없이 잘 산 건 아니야. 내 꼴을 봐라. 젊은 나이에 남편 만나 결혼해서 애 하나 낳자마자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고 홀로 생선 장사하면서 늘 몸에 비린내 풍기며 생선 팔고 있는 내 인생. 솔직히 말해 내가 생선을 팔든 메주를 팔든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겐 이 냄새 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려면 더 열심히 일해서 딸은 다른 세계로 보내야 했어. 그러느라 또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게 되니. 그래도 한 번은 마주치길 바랬는데 그게 우리 애들을 통해서일 줄이야. 엄마도 시어머니의 손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 원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애는 설득해 볼게. 뭘? 결혼 말하는 거야? 내가 너무 기울잖아. 얘 좀 봐라. 학창시절에 그 패기 넘치던 애는 어디 갔어? 그 패기 넘치던 애도 애 기르다 보니 다 똑같아지더라. 사과는 빠르게, 일은 열심히. 그래서 시키지 말자고. 아휴, 쟤들 봐라. 우리 보라고 손 꼭 잡은 거. 저와 남자친구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상해버린 두 여자의 우정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우정을 비로소 되찾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나도 이제 친구이기 전에 딸의 엄마잖아. 내 딸이 나 때문에 네 구박받으며 사는 거 솔직히 싫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넌 그걸 알고 있고 피해도 봤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가해자는 그놈들이야. 걔들 그 후로 널 찾아온 적은 없었어? 내가 기억을 잃었단 소문이 돈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네. 다행은 무슨. 그땐 뭐가 그렇게 다 싫고 무서웠는지. 왜 너에게 연락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후회가 된다. 진작에 이렇게 풀면 될 것을. 그러게나 말이다. 그나저나 너 다리 안 저리니? 엄마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난 아직 괜찮은데. 엄마는 냉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앉더니 말했어요. 얘 미안하다. 과거에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난 아까부터 꿇고 있었잖아. 도저히 더는 못 꿇고 있겠어. 아유, 하여튼 너 진짜 의리 없어. 아유,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네. 엄만 시어머니에게 잡고 일어나라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그 손을 보더니 결국 그 손을 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서 있는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정말 절친한 친구였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던 엄마와 시어머니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가장 외로운 순간 서로를 보듬어 주었던 우정이 긴 오해를 푼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포는 차차 풀고 애들 목 빠지겠다. 결혼 날짜부터 잡을까? 아휴, 그럽시다 사돈. 예, 사돈. 평생 깍듯하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유, 됐으니까 남은 세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못 쌓은 우정부터 쌓읍시다, 사돈. 예, 아유, 말만 들어도 좋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이지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도 비로소 다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자칫 큰 파도를 만날 뻔한 우리의 결혼은 그대로 정확히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의 속전속결 의기투합 덕분에 저희 결혼식은 양가 이견 없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물론 두 분은 만날 때마다 투닥거리셨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비싼 데서 결혼을 시키자는 거야? 넌 돈이 썩어나니? 하여튼 넌 여전히 궁상 맞아. 한 번 결혼인데 누구라도 해줄 수 있으면 성대하게 해줘야지. 누가 뭐래도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다. 아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네가 돈지랄 한다는데 내가 뭘 할 게 있니? 그럼 여기로 할까? 아유, 그래, 콜. 언제나 그런 식이었죠. 결혼식장에서 어머니들끼리 입장하실 때도 두 분은 손 꼭 잡은 채 입장하셨어요. 초에 점호하기 위해 입장이었음에도 이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저와 신랑의 친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오자 다른 하객들 얼결에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희 결혼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두 분의 남은 생에 우정을 향한 버진로드 같았습니다. 결혼 후 저와 신랑은 시댁인 삼성동 저택이 아닌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같이 살 생각이 없으셨더라고요. 난 합가가 제일 싫어. 각자 사는 패턴이 있는데 굳이 그럴 거 있니? 대신 삼성동 저택은 예, 이거 좀 먹어봐. 오늘 새벽에 떼온 건데 정말 싱싱해. 아, 난 생선은 회밖에 안 먹거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 방학 때 우리 시골집 놀러 가서 생선 말린 거 쪄준 거 맛있게 먹은 기억 나 안 나? 응? 아야, 그걸 어떻게 있니? 태어나서 처음 말린 생선을 먹어본 날이었는데. 근데 왜 안 먹어? 그 냄새 나던 것도 잘 먹던 애가. 네가 지금 주는 건 말린 게 아니잖아. 아이고, 마마마마. 누가 지금도 부잣집 만화님 아니랄까봐 아직도 공주님이네 이거. 아니, 이게 나이 먹었으니까 여왕님인가? 뭐라고? 시어머니와 엄마가 수다를 떨고 같이 밥을 먹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하루가 멀다고 만나 못다 푼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저희 부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삼성동에 가서 다 함께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여전히 생선 장수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든 말든 엄마는 생선을 팔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게 내가 평생 해온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 더더구나 너 사람 몸에 칼을 댈 줄 알아도 생선 대가리는 자르지도 못하지? 에휴, 의사만 대단한 기술 있는 줄 아냐? 나도 기술자야. 전 엄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늘 자신을 죄인 취급하던 엄만 전보다 더 위풍당당하게 생선 장수로 살고 계세요. 아마도 잃어버렸던 귀한 우정을 찾은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하며 그 우정에 기대어 걱정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